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릭 파워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선정되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한승용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먼저 교수님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승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전공 분야는 이제 초전도 전기기기 쪽을 연구하고 있고, 학부 석사 박사는 서울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MIT라는 대학에 한 11년 정도 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들어오기 전에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전공이 조금 바뀌었었습니다.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로 활동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모교의 전기과로 이제 복귀를 했고, 복귀 시점은 2017년 3월에 복귀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서울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일단 먼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네. 교수님 방금 영광입니다. 소개에서처럼 네. 현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계십니다. 네. 현재 하고 계시는 주 연구 분야와 동향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초전도 전기기기라는 분야인데요. 아마 많이 생소하실 수 있어서 일단 전기기기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기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류를 흘리고 전류를 흘리면 이제 자기장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력을 전송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있고 뭐 혹은 자동차를 움직일 수도 있고 전기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쪽에서는 뭐 핵융합 같은 인공 태양을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요. 의료기기 쪽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암을 진단하는 MRI나 암 치료기 같은 데도 저희들 기술이 들어가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전도를 붙이면 그런 전기기들은 보통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일반 도체를 많이 쓰는데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아지면 일반적으로 구리보다는 뭐 한 최소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는 더 많은 전류를 전송할 수가 있어서 같은 면적에 훨씬 더 이제 시스템이 컴팩트해질 수 있고 더 일반적인 전기기기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어떤 성능을 낼 수가 있는데요. 초전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0년 됐습니다. 발견된 지가. 근데 발견된 지 100년 동안 미래 기술이었거든요. 이제 100년 동안 미래 기술이었다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많은 성과가 없다라는 분야였는데 최근에 저희 분야에서 뭔가 좀 이제 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앞에 인사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상은 또 우수한 연구개발과 함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신 연구자님들께 드리는 상입니다. 네. 교수님 선정되신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작년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에 한번 지원을 해보라고 했을 때 처음에 당연히 고사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뭐 저희 전기 분야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자연과학 포함해가지고 응용 분야까지 전체를 망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선정됐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랬고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주나? 뭐 이런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었고요. 다만 제가 이제 했던 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초전도 분야라는 게 약간 기술적 불모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MIT에 있을 때 이제 무절연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노인슐레이션이라고 초전도 기술이 성공하지 못했던 굉장히 큰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통 저희가 국제학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질문도 잘 못하는 왜냐면 워낙에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그런데 약간 소 뒷걸음 치듯이 뭐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된 어떤 현상 하나가 그거를 해결해 버려서 최근에 이제 그 기술의 원천 기술자라고 좀 알려지면서 약간 관심과 주목을 좀 받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좋게 봐주셔서 연구재단에서 제가 수상작이 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제가 한번 좀 봤거든요. 근데 워낙 성과가 좋으시고 뛰어난 분들이 받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에 기여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종의 보면은 약간 마음의 빚 같은 거 이게 이상까지 받아놨는데 최소한 남들이 할 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또 잠깐 언급은 되셨는데요. 이번 선정에 있어서, 수상 선정에 있어서 교수님이 개발하신 무저렴 고온 초전도 자석 그 개발과 함께 또 이것을 이용한 네. 직무자기장 세계 최고 기록 달성이라는 업적이 다시 한번 주목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기술과 관련돼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 이게 이제 민간한테 설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저희들이 보통, 초전도 자석, 모든 자석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 붙으면 딱 갖다 붙는 그런 것, 그런 걸 마그넷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열쇠고리 같은 게 갖다 붙잖아요. 이게 이제 자석인데, 보통 자석이 그런 퍼머넌트 연구 자석 같은 것도 있지만, 전류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흐르면 어떤 전자기적인 원리 때문에 중간에 자석, 자기장이 나오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병원에서는 이제 그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의 인체도 찍기도 하고, 전기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를 추진하기도 하는데, 초전도는 이제 초전도 자석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리를 쓰면 막 제가 지금 있는 이 방보다 더 커졌을 텐데 초전도를 쓰면 훨씬 작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문제는 초전도는 순간적으로 가끔 가다가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초전도성을 잃어버립니다. 초전도체가. 근데 뭐 아주 좋을 때는 좋은데 막상 초전도성을 잃어버리는 걸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퀸치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 퀸치가 나는 순간 수검댕이에 이렇게 타버려요. 그러니까 뭐 좀 뭐 하려 그러면은 한번 퀘처라도 타버리고 퀘처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뭐 하다 실수를 하거든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습관되게 되게 타는데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워낙 성능은 좋은데 너무 쉽게 타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본격적으로 확령화된 걸 50년, 발견된 건 100년 동안 어려웠었는데 제가 이제 무절연 코일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자석을 만들 때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화장실 두루마리 휴징지를 이렇게 감는 것처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초전도체 사이사이에 종이 같은 거를 넣어서 전기적으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류 입장에서는 초전도로 흐르는 때, 그러니까 초전도 선만 따라가면서 흘러주게끔 만드는 일종의 고속도로로 치면 가드레일 같은 거 그런 가드레일이 있어야지 차선이 분리가 됐다고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냥 어느 날 제가 그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빼보자고 한 거예요. 그냥 이거 좀 뺄까라고 했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중간에 어디서 막 사고가 난 것 같으면은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옛날에는 사고 났기 때문에 뒤로 쫙 밀렸다면 이제는 그냥 옆차인으로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서 초전도 코일이 타는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초전도 코일을 그렇게 무전형 기술이 도입이 되면 전기적으로 태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막혀있던 수채구멍 하나가 뚫려 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 100년 동안 쌓였던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 기술들이 뭐 동네방네 여기저기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 중에 저희가 미국 국립고자기장이랑 함께 해서 이 기술을 무전형 기술을 쓴 초전도 자석을 만들었는데요. 기존 기록이 44.6 테슬라고요. 저희가 만든 게 45.5 테슬라라서 엄밀히 말하면 0.9, 그러니까 1 테슬라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네이처라는 저널의 본지에 이제 실렸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고 났는데 이제 저도 그 당시에 실리고 나니까 심지어 네이처 메인 홈페이지에 막 광고를 해줬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화제가 됐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네이버에 저도 댓글이란 걸 보게 되더라고요. 막 메인 기사에까지 떴으니까. 근데 누군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거 뭐 1테슬라 올리면은 뭐 네이처에 실리는구만. 별거 아니네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 홍보 포인트가 잘못 잡았구나. 그러니까 원래 옛날 기술들이, 직경이 한 3m, 그리고 이제 무게가 한 35톤 정도 나가는 거였다면, 저희들이 만든 거는 그냥 두루마리 한 주먹보다 좀 크게 그 정도 크기로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초전도로 아무리 사용해도 그 탈까봐 무서워서 사람들이 조심해서 썼다면 죽었다 깨나도 얘가 안 탈 거야라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전류를 본격적으로 초전도가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막 집채만한 것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작아지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가왔고요. 그래서 네이처도 그런 이유로 선정이 된 것 같고 선정됐을 때 저희 쪽 네이처 홈페이지 메인에 저희가 화면에 나왔었어요. 한 3, 4일 정도. 네이처가 메인 네이처닷컴 치시면 바로 들어가면 화면에 그게 떴었고요. 크게 광고하듯이. 그리고 그 해에 영국 물리학회가 항상 해마다 탑10 브레이크스루를 뽑아요. 물리학에서.
근데 저희께 그때 이제 거기에 선정이 돼버리는 통에, 그래서 더 이제 세계적으로 조금 더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결과였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기술이 그러면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덧붙여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네, 상당히 많아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간략하게.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2017년 3월에 서울대를 부임했는데, 제가 네. MIT 한 1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임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있었나? 그랬더니 MIT 어떤 젊은 연구원 한 분이 저를 찾아오겠다고, 뭐 한국 대전에 올 일이 있는데 잠깐 들리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 그 낙성대라고 앞에 그 지하철역 옆에 제가 자주 가는 숯불갈비집이 있어서 둘이서 이제 미국애랑 저랑 뭐 되게 늦게까지 술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저한테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2017년 4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확히 딱 4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공태양을 우리 인류가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쪽에 직경이 한 25m 되는 핵융합 장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한 70조 원 정도가 투입된 걸로 일단 데이터상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이 기술을 쓰면은 그 25m짜리가 한 3m짜리로 줄어들어요. 굉장히 크게. 물론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얘기였는데, 이 양반이 그거를 가지고 회사를 만들겠다, 뭐 인공태양을 자폐하겠다 그래서 아이, 뭐 좀 안 돼 보인다. 이게 뭐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가서 만든 벤처가 요즘에 그 유명한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이라는 회사고요. 이게 갑자기 빌 게이츠가 이 기술을 또 2019년에 탑 10 브레이크스루로 뽑아버려요. 그러고 나더니 민간에서 250 밀리언 달러인데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400억 원이거든요. 현재까지 그 정도가 투자가 됐고 지난달 3월 초에 보스턴 글로브에서 보스턴 MIT 바로 옆에 데븐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6만 평 부지에 한 300명이 들어가는 아예 연구 전용 캠퍼스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자기감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4년 만에 그 친구는 그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거, 그 시점에서 제가 그 친구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력이나 나이도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고. 근데 확실히 이 연구라는 것은 공학에서 구현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과,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게 핵융합이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초전도가 100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들이 갑자기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으면서 평평한 들판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고, 그 다음 예로는 예를 들어서 나사가 여전 같은 위상은 아니지만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항공기용 전기 모터를 보잉사랑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제가 하는 기술도 쓰이고 있고, 뭐 우리나라가 지금 청주 세종 쪽에 라온이라고 한 1조 4천억짜리 방사광 가속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술적 난제가 많아서 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또 핵심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세션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자석들이 지금 이미 만들어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달려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00% 성공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음. 네. 100% 성공한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IBS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네네. 인스티튜트 오브 베이직 사이언스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제 엑시온 디텍션이라고 암흑 물질을 발견해서 우주의 기원을 찾는 거의 노벨상이 개런티된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연구 장비로 저희 그 팀이 감사하게도 굉장히 일찍 이 기술의 가치를 보시고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18테슬라 70mm라는 초전도 자석을 이 무제한 고온 자석을 구매해 주셨어요. 돈을 주고 사줬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고온 초전도 자석이 팔린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기술이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년 정도 연속 운전이 되고 있고 다만 최근에 메인터넌스가 좀 필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나가고.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도 세계에서 최초로 장기 운전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역시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서 저희가 꽤 유명한 저널에 에디터 스픽이라고 그 에디터들이 이렇게 좀 많이 놀래더라고요. 고온 초전도 자석이 실제 필드에서 3년 동안 운전했던 케이스는 내가 처음 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실증 사례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분야가 넓지는 않지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상 업적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교수님께서는 초전도 자석 분야의 또 권위자로서도 저희가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학회에서도 인정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그를 통해서 또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계시는데요. 이 분야를 전공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네, 네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옛날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전도 자석 설계로는 네,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말을 하는데 네, 그게 아무리 세봐도 1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를 탈탈 털어봐야. 그 정도로 저희 분야는 사실 전문가의 숫자가 많이 떨어지는 분야입니다. 물론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우물안 개구리라서 그렇지 알고 봤더니 이제 그거보다는 많은 숫자긴 한데 그러니까 100년 동안 미래 기술이었다는 거는 항상 제조업이라는 거는 극한 기술이라는 게 제조업의 지평을 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중세는 아니지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증기기관차는 100km, 시속 100km만 달려줘도 사람들이 놀랬어요. 저런 철덩어리가 100으로 달리다니. 근데 요즘은 초전도 방법도 많이 쓰이지만 하이퍼루프라고 1000km 달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놀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극한 기술은 항상 모든 것들을 지평을 열어왔는데 초전도는 100년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했냐는 거죠. 100년 동안 미래 기술인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발전하는 어떤 발전 가능성만 있었지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하필이면 이걸 택했느냐. 근데 너무나 우연스러운 게 이 고원 초전도라는 게 1986년에 발견이 됩니다. 그 86년에 발견되는데 그 당시에 그 86년 발견되는 그 장면이 57년에 초전도성을 어떤 사람들이 설명을 해서 70년대쯤에 노벨상을 하나 받으세요. 그 노벨상 이론은 고온 초전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에서는 초전도 현상이 발견할 수 없다는 걸 노벨상 이론이 증명을 했는데 IBM 쭈리 연구소에서 그거를 깨는 발견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 이론이 깨졌잖아요. 따라서 고온 초전도의 원리만 증명하면 노벨상은 100% 개런티가 된 또 하나의 분야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때 진짜 일파만파 퍼졌어요. 과학 동화에 정말 초전도로 모든 게 깔렸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무슨 과학반 이런 데 활동을 하는데 진짜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한심했는데 이제 초전도체 만들어 보겠다고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왔는데 대학교를 오고 대학원을 갈 때 원래는 다른 분야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초전도 연구실에 스승님이 계시거든요. 서울대학교 한성혁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연구실에서 광고 문구를 하나 봐요. 벽에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저거 내가 어렸을 때 하던 건데 싶어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제가 원래 다른 교수님 밑에 대학원을 가려고 하다가 통신 분야 쪽에 직진하는 거면 저쪽 직진하는 연구소에는 통신 분야였는데 좌회전하면 초전도였거든요. 그날 그냥 좌회전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그냥 초전도를 했고요. 제가 요런 게 되게 많아요. 제 인생에는 뭔가 항상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아주 우연한 심지어 그 노인슐레이션이라는 것도 그냥 그냥 해본 거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어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초전도는 그렇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해도 성과가 됩니다. 뭐 조금만 하니까 막 논문이 나오고, 조금만 고민하면 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능력이나 노력에 비해서는 좀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좀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아주 핫한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분야에 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진짜로 저희 학교에 저보다 뛰어난 반도체라든가 통신 전공 교수님 동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가 그냥 완전하게 우연하게 시작을 했고요. 막상 시작해 보니까 이렇게 조금만 잘해도 잘 되더라. 뭐 잘 선택한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겨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렸네. 아닙니다. 말씀 들었다 보니까 저희가 살면서 우연히 필연이 된다는 말이 지금 네. 떠올랐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까지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도 여러 경험이나 또 어려웠던 점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한 후기들을 저희하고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연구할 때 어려움이라는 건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어려움이 특별히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저희 학부학생들한테도 말하지만 제가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3.0은 넘었는데 학점이 뭐 겨우 넘는 정도밖에는 못했고요. 그게 이제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한테도 저희 학부생들한테도 말하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특히 이제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적어도 대학 때까지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출발선에 선을 긋고 요이 땅 해가지고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지 누가 문제를 빨리 푸는지 그런 걸로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들이 많이 하는 농담인데 학부를 졸업하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석사를 졸업하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박사를 졸업하면 아 우리 지도 교수가 이런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면 이제 박사를 졸업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갑자기 암실이 돼요. 대학원에서는. 무슨 소리냐면, 대학 때까지는, 이 방향으로 가면은 시험을 딱, 챕터 1부터 7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학원을 가면 교수도 모르는 연구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특히나 학부에서 학점이 좋은 학생들, 언제나 성공만 하고 왔던 학생들은 그 속도감 때문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암실이 시작이 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막 주저주저하고 심지어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쪽으로 연구를 해보라고 했을 때 찾아와서는 교수님 그게 맞느냐?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글로 한 번 가기 시작하면 1, 2년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 고민들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게 선진국형 연구와 후진국형 연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따라가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개발도상국형 연구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기보다는 남들이 한 번이라도 가면 빨리 따라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연구가였었잖아요. 근데 저희 초전도 분야는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할 만큼 했어요.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0년 동안 했는데 뭐가 더 있겠습니까? 저희 분야도.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되게 가볍게 연구를 했고요. 제가 MIT 있을 때 만났던 저희 스승님들도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선호해 주시고 여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확실히 MIT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다들 저보고 유학 생활 힘들었겠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한 우물만 팠냐 그랬는데, 뭐 특별히 한 우물을 파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고요.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저는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모든 순간이 재밌었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되게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요게 나름대로 제가 13년, 28살에 갔다 41살에 한국을 왔거든요. 13년이라는 생활은 미국 생활에 있었고, 사실 MIT도 사과탑이라는 공간 같은 거라서, 사실은 외부에 좀 단절되고 그런 면이 있었지만, 반대로 저 같은 사람은 좀 보호받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그리고 무엇이든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되게 좋은 스승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소회보다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는 정말 선진국형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적어도 과학기술 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제가 감히 자부합니다. 13년의 외국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 안 좋은 점이 있는데요. 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나라가 적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저희 이제 후배님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감히 저희 동기나 선배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저희 공학 분야에서도 항상 그런 거를 찾으려고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해요. 뭐 알티미스트 프로젝트거나 실패를 정말 걱정하지 마라. 그냥 실패는 가정하고 그냥 뛰어들어라.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고요. 저는 미국에서도 쉽게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국가에서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정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진짜로 한번 부딪혀 봐라. 예,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런 교수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쩔 때는 그 후배 연구자님들이 또 슬기로운 연구 생활을 위한 또 자양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아, 네. 꼰대와 선배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잔소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뀌면 선배고, 안 아, 바뀌면 꼰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전혀 선배님의 조언을 들렸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지금 또 잠깐 앞에서 그 교수님의 또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네. 기술이 앞으로 또 차세대 첨단 그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산업계 발전에도 크게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나아갈 또 풀어야 할 난제도 있을 것이고 또 노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요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소견이 듣고 싶습니다. 네. 확실히 초전도 기술은 작게는 어떤 작은 양자 컴퓨팅에 들어가는 전자 소자부터 많은 전류를 흘려야 되는 초전도 케이블이나 아니면은 인제 지금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전기기까지 가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데 불모지가 전혀 아닙니다. 초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선구적으로 선배님들이 많이 해 오셨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LS 전선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는 실제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에 초전도 전선을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신갈 흥덕이라는 그 두 개의 변전소 500 미터 정도를 지금 초전도 케이블로 연결할 정도로 인제 세계 최초로 초전도 케이블을 상용화시킨 나라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런 일부 성공한 분야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사실은 전기기기 혹은 자기장을 사용하는 전기기기라는 거는 인류의 어떤 문명의 기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하나의 기둥이고 음악이 하나의 기둥이듯이 전자계획이라는 건 사실 진짜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향상시키는 기술이 새로 나왔다는 건 진짜로 원천 기술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 산업이, 물론 제조 산업이 워낙 광범위하지만 특히 전기기기 제조 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랑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개발하거나 철도기술연구원과 하이퍼루프, 한국형 하이퍼루프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곳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산업부 R&D 전략기획단이 벌써 한 2년, 3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의 제조 산업의 기술력을 유지하거나 혹은 제고하기 위해서 제조혁신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막대한 그 원천 기술을 찾았는데, 저희 것들이 그 130개 과제 중에서는 이제 1 등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뭐 그 과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고온초전도 원천기술 사업이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 과제를 거의 끝내서 사실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뭐 저희들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한국 들어와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줄 줄은 저도 몰랐고요. 이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시스템들이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다. 물론 제가 서울대 교수라는 이유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그 신기술에 대한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이 정부와 그런 어떤 재단이나 이런 쪽에 국민들에게 확실히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크게 3 단계 플랜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연구재단에서 고온초전도 원천기술 사업이라 그래서 약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초전도 기술이 이제 완전 토대를 다지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보다 이제 중기 과제로서 우리나라 과기정통부가 아마 주관해 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라는 게 없어요. 선진국에서는 이 고자기장이라는 것의 제조업에서의 어떤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그런 것을 전문하는 연구소를 설립해 놨거든요. 그래서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를 설립하자는 얘기에 이미 저희 선배님 때부터 오랫동안 해오던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조금 더 힘을 실어 드리고 또 함께 하려는 이제 지자체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혁신 플랫폼 사업인데, 마치 그린 뉴딜 같이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전기기계 제조업을 만약에 초전도로 앞에 했던 그 두 가지 단기, 중기 전략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초대형 사업을, 국가 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을 초전도를 접목시키면서 좀 체질을 개선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제조업의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언제 따라잡힐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신기술로 한번 그렇게 바꿔보는 이 3 단계 플랜을 국가에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틀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소들 그리고 기업들이 좀 호응을 해 주고 계셔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지금까지 또 연구하시면서 국제학술지 등 세계 최고 학회 우수 논문들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딱히 한 논문을 찍기는 솔직히 어려우실 것 같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또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논문을 하나 정도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은 어떠실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논문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게 제가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지게 이 기술이 되게 된 그 논문이 이제 제가 썼던 IEEE Transaction on Applied Superconductivity라고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소위 우리나라는 막 그 임팩트 팩터를 많이 따지잖아요. 네. 사실 이제는 미국도 많이 따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거의 뭐 1점대 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학술지인데요.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노인슐레이션 무절연이라는 기술을 처음으로 들고 나왔을 때 그 저널에 냈어요. 그때까지는 그 중요성을 그렇게 인지를 못했고요. 뭐 알았다 하더라도 뭐 특별히 받아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논문이 제가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한 300, 400번 정도 인용이 됐거든요. 아마 고온초전도로 인용된 것 중에는 뭐 제일 많이 인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2013년, 2016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슈퍼컨덕터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이 있어요. 그 저널에서 저희 분야에서는 그나마 제일 유명한 분야 저널이긴 한데 초전도 분야에서는 2018년인가 30주년을 기념해서 매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2013년, 16년에 전부 다 저희 팀에서 냈던 이 노인슐레이션 논문이 그 해에 가장 많이 인용이 됐다라고 나왔거든요. 보통 그게 재료하는 분야들에서 논문이 많이 인용이 되는데 저희처럼 하드웨어를 하는 뭔가 전기 기기를 실제로 만드는 팀에서 이게 제일 많이 인용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그 논문을 이제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 그 논문이 굉장히 조악해요. 그리고 요만한 코일에서 조그맣게 그냥 뭐 제가 아침에 만들어서 오후에 실험하고 끝났거든요. 그 실험은. 근데 그 정도로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10년 뒤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세상을 많이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직 바꿨다 말하면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하찮게 시작하는구나. 많은 기술들이. 그리고 그 논문은 썼을 때 저희 처음에 아이디어가 우리 MIT 보스들한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된다. 나는 그게 제목이 HTS Pancake Coil Without Insulation인데 인슐레이션이 없는 자석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논문이 성공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MIT의 제일 높은 보스님이 그러셨어요. 축하한다. 세상을 바꾼 기술 중에 처음에 미쳤다 소리를 안 들어본 기술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논문입니다. 네, 그 논문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네요.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추천 논문에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더불어서 또 지금 논문 외에 저희가 약간 해당 분야뿐만 아니라 또 전기 쪽 분야 분들이에게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나 또는 떠오르는 서적이 있다면 추천을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오히려 전기 분야는 네, 음,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책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희는 상당히 오래된 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라, 예를 들어 저희가 3학년 학부 과목에서 가르치는 전기에너지 변환이라고, 음, 일반적인 전기 모터 같은 추력 추진 시스템 같은 걸 가르치는 책인데, 64년 MIT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 이미, 좀 오랫동안 돼 있던 분야라, 특별히 전공서적은 좀 추천드리긴 그렇고, 굳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네, 책은 그 다이아몬드 스튜어트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왓슨 스쿨이라는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경영학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요. 그분이 그 강의가 뭐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네들은 아마 신입생으로 들어오면 쿠폰을 나눠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쿠폰이 뭐 100개 있으면 100개를 인기 강의마다 그걸 써야 되는데 정말 가지고 있는 쿠폰을 다 써야 들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경영 네, 전략 과목인데 그중에 이제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요. getting more, 그러니까 getting more, 더 많이 음, 가져가는 법, 영어로 뭐 굳이 직역하자면 그런 책인데, 그 책이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로 그 모든 사례를 중심으로 막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저희 과의 박영준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 저희 반대쪽 분야에 엄청나게 큰 어른이신데 뭐 저를 조금 예뻐하셔가지고 뭐 그 책을 선물 하나 주셨어요. 근데 옛날에 좀 오래전에. 근데 그 책을 봤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서 사실은 제 중학교 2학년이랑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저희 애들한테도 그거를
제가 선물을 해줬을 정도고요. 그 책에 보면 공학이라는 것이 과학과 차이점은 저는 과학은 그래도 자연을 주로 대상을 한다면 공학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작건 아무리 크건.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갈등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저희 학부 회로이론 2학년 수업 시간에 제가 조편성을 학생들한테 시키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시키거든요. 그 이유가 안 그러셨나요? 저는 살다 보면 모든 조직에는 정말 제 말 아니면은 나는 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반대로 그 사람도 그러면 저를 힘들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런 일이 항상 벌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거를 조절을 해내고 저는 그게 학점의 평가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니들이 싸우든 술을 먹든 아니면 연애를 하든 어떻게 하든 승부를 봐라. 그리고 팀을 이끌어서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가 저희 회로 이론 시간에 제가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 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저를 쓴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누군가와 이렇게 뭐 협의를 좀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썼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공부가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약간 공학하는 분들은 특히나 그런 어떤 경영 전략이라든가 사실은 저는 오히려 역사학이라든가 인문학 이런 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소양 차이로 마지막에 어떤 설득력에서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나만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책, 예, 원하는 것을 얻는 법, 괜히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도 가끔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한번 그 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앞에서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교수님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나 또는 기감을 삼으시는 연구자분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사실은, 어쩌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왔을 때도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의 끝에서 세 번째 제자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지금도 너무 건강하시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가 늘 존경스럽고요. 제가 MIT를 갔을 때도 저희 보스가 지금 나이가 82이시고요. 그리고 제가 플로리다에서 교수할 때도 제 멘토분이 지금 70대 후반인, 전 약간 이렇게 굉장히 시니어 교수님들하고 주로 많이 일을 하게 됐었어요. 이 세 분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 한소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 부임하고도 지금 저희 서울대 연구소의 명예교수님실에 계시는데, 아직도 납땜을 하고 계십니다. 뭐, 누전 차단기 같은 거 개발하겠다고 1인 회사를 만드셔서 본인이 그 돋보기를 쓰시고 납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건 진짜 후배로서 정말 귀감을 안 받기가 좀 안 될 정도의 모습을 보이시고요. 진짜 엔지니어라는 거는 자기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직접. 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저기 MIT에 있던 저희 보스가 유키가츠 이와사라는 일본 분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오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몰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들수록 몰랐다라는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명성과도 관련이 되지만 보통 나이가 들고 약간 좀 그래도 어떤 팀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르면 팀 자체가 다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 데서는 어떤 강박관념 이런 것 때문에 몰랐다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분은 늘상 그걸 달고 사세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좀 해달라 그러면 귀찮다못해 파워포인트를 그림 하나 그리는 것도 제가 해드리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가르쳐줘라. 내가 여기서 하겠다. 그래서 80달 지금도 모든 걸 직접 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되게 대단해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모셨던 분은 데이비 라발라스테라 분인데 이분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을 나오신 분인데요. 정말 화술의 달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해내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MIT에 11년 있다가 플로리다로 내려갔을 때 국립연구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연구팀하고 일을 하는데 워낙에 MIT에서 소규모로 그룹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성격도 급하고 막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사람들하고 충돌도 있고 그러던 날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플로리다에서는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저희 시니어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저를 따로 부르더니 어슴푸레한 그 방 안에서 저희가 한 2시간 이상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네가 MIT에 있을 때는 워낙 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말 단기간에 해냈다면 플로리다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MIT 사람들이 아니다. 이 학생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는다.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너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겠냐. 즉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대화의 중요성,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잘 못하긴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날, 저 사람을 무조건 설득해야 되거나 이 팀하고 싸워서는 안 되는 날은 그 데이비드 라발레스 교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고만 생각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야단맞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럼 항상 조심하게 되고 뭔가 좀 다른 어떤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가깝게 모셨던 분들이 운 좋게 되게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만났고요. 이게 이것만큼은 정말 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연구 생활이 어렵지 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뭐 대단한 인물, 뭐 전 세계에서 이름만 들면 알려지거나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저희 분야 자체가 유명하진 않으니까요. 다만 주변에 뭐 많은 후배님들도 글자 간에 좀 한두 걸음만 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데서 또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공부 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또 교수님이 영향을 끼친 인물, 교수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구 생활 하시면서 또 연구는 이래야 한다든가, 연구자의 자세,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철학이라고 하면 좀 거창할 수도 있긴 한데요. 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도 그런 말을 하는데 보통 연구자들이 내가 틀렸다 아니면은 나는 몰랐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솔직히 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한 몇십억 과제를 달라고 과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모른다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어떻게든 대충 말하고도 버티거나 이 부분은 저희들도 뭐 가끔 사석에서 교수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 대목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도 저는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척도라고 생각해요. 엔지니어가 진짜 엔지니어랑 정치인이 되는 그 변화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모른다. 내가 틀렸다. 그거를 인정하면은 계속 엔지니어로 남는 거고 그렇게 말을 못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IT 유키가스 이와사라는 분이 82, 3세 만으로 이 나이에도 아직 엔지니어이신 이유는 그 부분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약간 바른말 툭툭하고 막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엔 아파요. 이렇게 딱 가슴에 이렇게 꽂듯이 이렇게 아픈데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연속으로 되면 이제 딱지 지듯이 이렇게 갑옷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걔네들이 지켜줍니다. 나를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른다라는 말, 그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자기의 부족함 같은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을 제가 옛날에 그 MIT 옆에 붙어있던 하버드 MBA 애들한테 발표를 한번 하다가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재밌게도.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개발해낸 발명품 중에서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언어예요. 자연이라는 존재와 내가 나누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분들은 자연적인 현상을 딱 보더라도 그것을 직관적으로 탁 캐치를 해요. 자연이 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그걸 못해요. 자연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인간한테 그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컴퓨터가 뭐 저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기에서 인간을 도와주는 공학 기술로 발전하는 것은 컴퓨터 랭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대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도와줘, 저거 시켜줘. 그럼 컴퓨터는 더 이상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나의 친구, 나의 우군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근데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말 하잖아요. 싸이월드가 그 한국어만 아니었으면 페이스북이 됐을 거라고.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종대왕님의 문제점인데 그 한글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언어가 완벽하게 정착하는데 성공을 해보신 거예요. 물론 좋긴 한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영어가 안 되니까 이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그만큼 편하지는 않은 거죠. 미국 애들이나 영국 애들만큼.
그런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약간 취미 생활이 외국어 공부하는 거라 좀 일본어는 그냥 만화책 정도는 보고 중국어는 이제 중국어는 거의 못 하는데 근데 이런 외국어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것들이 미국 같은 데를 나가 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문화의 총화거든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형용사가 어마어마해요. 뭐 하오가 좋다면 흔하오는 정말 좋은 거고 제가 앞에 흔히 막 몇 개씩 붙는 것도 봤거든요. 막 흔흔흔흔 그러니까 약간 항상 과장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또 중국 나름대로의 그 자기들끼리 밀집된 인구와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 문화가 있는데 제가 중국어 안 합니다. 중국 분야면 영어로 하는데 영어를 중국어처럼 하죠. 뭐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네, 마인드 테이킹이네. 평소에는 절대 안 쓰는 형용사를 막 쓰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중국 분들이. 일본 분들은 반대로 굉장히 정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조용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를 한다 그랬을 때 물 좀 주세요가 미즈구다 사이라고 저는 네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거 뭐 물을 먹고 싶다고 쓰면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서 물을 갖다 주세요. 심지어 그 표현을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경 쓰는 스타일들이 많아서 일본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영어도 그런 식으로 좀 제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랭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호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공용어처럼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해외 제2, 제3 외국어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뭐랄까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풀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나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고 특히 동아시아에 붙어 있는 몇 개 국어를 한다면 정말로 많은 기회를 세계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호감도의 문제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라는 건 결국 크레딧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부 애들한테 가끔 수업 시간에 끝판왕을 물어봐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끝판왕이 뭡니까? 그러면은 약간 물리학 복수 전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끝판왕은 전기공학 전공에 기계과 부전공 이게 전기 기계를 다 하면은 사실은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아시아 3개 국어, 한국어, 중국어, 일어, 그리고 영어. 요 6개를 할 수 있으면, 글쎄, 뭐를 못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끝판왕이라는 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연구에 대한 철학이 아까 말했던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자. 두 번째는 사람과의 대화. 그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라. 네, 그 두 가지가 오히려 저는 연구의 철학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교수님. 다음 질문 드리는 내용이 어쩌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약간 또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수님 또 미래를 향해서 또 기술 개발하시고 앞서 나가신 교수님으로서 그 그러니까 후배 연구자들에게 특별히 격려의 말씀, 요즘 또 많이 힘들 수도 있는 정체된 연구 생활 중일 수도 있거든요. 네.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거 일단은 이 질문이 복합 질문이 되니까 네. 그냥 하게 되면 저는 뭐 미래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걸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시니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요. 그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이 말은 조심스러운 말이라 사실은 그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의대가 뭐 다 의대로만 간다, 공대를 안 온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의학도 자연과학, 의학도 그 과학기술 한 분야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대를 가면 또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야나 그런 걱정은 많이 안 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도 막 크게 내버리셨던데 저는 이제 MIT에서 11년 있었기 때문에 그쪽 문화밖에는 모르지만 그 피아노 드랍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MIT에는. 그게 뭐냐면 72년쯤에 찰리 브루노인가 하는 학생이 대학원 학생 그 당시에 기숙사 살다가 계단 올라가다가 피아노를 하나 본 거예요. 낡은 피아노를. 그러니까 이 내가 그냥 그거를 밖으로 던지고 싶다라고 기숙사 커미티 교수님들 모여 있는 기숙사 운영 커미티에 제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거절하죠. 뭐 미쳤냐 그걸 왜 던져? 이렇게 해가지고 막혔는데 얘가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규정집을 뒤져서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윈도우 밖으로 떨어뜨린 모든 아무런 물건을 던지지 말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로 막았는데 교수님들이 얘가 공부를 해서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루프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난 루프에서 떨어뜨릴 거라고 했더니 그걸 막지는 못한 거야 교수님들이. 그래서 하게 해줘요. 대신에 안전하게 경찰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아주고 피아노를 떨어뜨리거든요.
요게 거의 연례 행사입니다. 요게 이제 4월쯤에 이제 강의 수강 신청 변경 못 하게 되는 마지막 날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유튜브 나가면은 막 보이실 거예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근데 그 행사를 저도 갔는데 뭐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냥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MIT는 이런 미친 짓도 해도 돼. 그러니까 뭔들 못 하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학교 즉 서울대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뭐 서울공대에 해서 그렇지만 자꾸 정말 서울공대 올 정도 됐으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한 친구들인데 너무 좀 움츠려 있고 그다음에 난 또 유학을 가야 되나 어느 또 뭐 어느 대학 가서 교수를 이런 것보다는 좀 약간 여유 있게 좀 연구를 해도 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더 이상 따라가기 전략이 아니라 정말 세계 최고 기록을 앞서갈 때는 정말 암실입니다. 따라가기 전략할 때는 작은 촛불이라도 하나 들고 그래도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가 맨 앞에서 달려가는 그 길은 진짜로 암흑이거든요. 피아노를 던질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그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부러웠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시설면, 학생들의 수준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측면에서 물론 제가 서울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정말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뒤처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여유 있게 가보자.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교수님 말씀이 그래도 연구자들, 후배 또 제자분들한테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시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계실 텐데요. 앞으로 공동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또 이 목표를 위한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초전도 같은 경우는 네. 확실히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안타깝지만 아직 기회를 받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큰 산은 넘었지만 사실 최종적으로 갈 때까지는 모든 게 거의 완벽할 정도로 가야지 되는 게 엔지니어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이라고 실제로 정부에서 꽤나 큰 돈이죠. 4년에 35억이라는 큰 돈을 주셔서 이제 고온 초전도로 MRI 자석을 하나 만들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병원에 쓰는 게 3테슬라라고 테슬라라는 게 자기장의 단위인데 이 3이라는 숫자 정도 되면은 그냥 어느 정도 화면이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의 뇌가 3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크기가 완성이 되고 7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잡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좀 내 아이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적어도 1살, 2살은 돼야지 어머니들이 이제 명확히 인지를 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심지어 이제 의사는 포기해도 어떻게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포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지금 서울대학교 옛날에 지금은 딴 데 계시지만 어린이병원 희귀재난 센터장을 하셨던 최종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지만 안 보인대요. 지금 MRI 때문에 애들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의 MRI 정도의 해상도로는 너무 애매하게 보이고 애들이 계속 움직인대요. 신생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아이들의 뇌를 촬영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제들 아니면 삼성전자 미래기술 과제랑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같은 과의 이종호 교수님이라고 제 동기인데 같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둘이 기술을 합치면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신생아들의 뇌를 보면서 누가 압니까?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정말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이른 시점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 그 시점에 확인을 하거나 어떤 트리트먼트를 취해서 그 아이들의 고통, 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수도 있잖아요. 또 저희가 지금 암 치료기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 암 치료기 같은 것도 최근의 기술들은 좀 획기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자세한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전에 좀 안 좋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어떤 특별한 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을 먹고서 갑자기 호전된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랑 함께 몇 달 정도 더 보내셨는데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약인데 누군가는 병원에서 연구소에서 며칠 밤을 새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구는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연구긴 합니다. 근데 그 연구를 성공했을 때 진짜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더 안전하게 에너지를 쓰고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사실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연구에 있어서는 이거를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정부가 옛날에, 요즘엔 없어졌지만 이공 분야의 지원책으로 뭐 대학원생들에게 50만 원을 준다. 돈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특히 그 힘든 대학원 생활에서는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정말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모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에게도 이 일을 했을 때 음. 어떤 거를 할 수 있나라는 거를 항상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네,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좀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결실로 이어져서 다음에 또 다시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아, 예, 다음은 있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은 이제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저는, 네. 교수님 그러시면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교수님 이제 네. 끝으로 교수님께서 마무리 지으면서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마무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진짜로 이렇게, 어, 생각지도 않았던 상이었고요. 너무 큰 상을 받아서 감사드리고,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인터뷰 내용도 잘못 들으시면 마치 얘가 어마어마한 걸 한 것처럼 보이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정말 큰 희망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주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제가 뭐 하는지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저와 함께 해주겠다는 대학원 후배들,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주변에 같은 공동 연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초전도 응용분야를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하나씩 둘씩 좋은 소식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 상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요 받은 것만큼은 최소한 뱉어낼 수 있게끔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다시 한번 저희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말을 많이 말씀, 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전도 자석 분야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긴 한데요. 또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연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한승연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저희 이릭 파워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